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려 시대 초반기의 모습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이 고려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등을 한번 가지고 표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 고려시대의 중요한 국가 행사는 연등회와 팔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등은 불교와 관련되어 있고, 이 팔관회는 사실상 민간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예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오늘의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고요. 이 고려 건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건국이 갖는 의미라든지 그것이 갖는 역사성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태종부터 광종 시기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호족과의 연대를 통한 태조의 고려 건국, 이제 그 방법론으로서 호족 세력과의 연합이라는 이 방법론으로서 결혼 혼인 정책을 피죠. 아니면 사성제도 왕시성을 준다든지 그런 혼인 정책을 하게 되고, 태조 자신이 부인이 36명이 넘을 거예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또 왕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권이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 그러한 왕권 약화를 이제 종식시키기 위한 광종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광종 시기에는 과거제라든지 노비안건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왕권 강화 쪽으로 모든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 좀 가혹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종 때부터는 이제 유교적인 국가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초기 시대, 고려 시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개요를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이 왕건의 후삼국 통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삼국 통일에서 사실은 사국이라고 해도 돼요. 뭐 발해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후삼국 통일이라고 좁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일을 이룬 왕건의 통일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하튼 그렇고요. 이 다음으로 광종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 성종의 중앙관제 정비와 이 지방간 파견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게 있습니다. 성종 시기에 나왔던
이 최승로는 대표적인 신라, 통일신라의 육두품 세력이었죠. 그 사람이 지향한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왕건은 송악의 1번 출신으로 2번 강에 일본 세력과 연합하여 성장했습니다. 자, 1과 2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요걸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예. 송악의 호족 출신이었죠. 그리고 예성강의 호족 세력과 이 예성강의 호족 세력과 연합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건도 사실상 호족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물론 상업과 연관된 호족 출신이죠. 대부분은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호족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왕건은 특이하게도 장사를 하는 호족 출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예의 폭정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하고 고려를 건국하게 되죠. 먼저 앞서 후삼국 시대에 보았다시피 이 궁예의 폭정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앞서 강의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하진 않았어요. 사실 궁예가 폭정을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태봉국이 역사서를 스스로 쓴 역사서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을 하기가 어렵죠. 단지 고려사라든지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에서 궁예의 폭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려를 건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폭정을 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 궁예 자신이 폭정을 저질렀는지는 잘 검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 왕건은 고구려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민신수습 호족 세력을 회유, 포섭하여 나라를 건국하였죠. 이것이 서기 918년의 일이죠. 고려 건국 그 1000년이죠. 기념 사업 같은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도 있죠. 여하튼 그렇고요. 이 태조 왕건의 정책으로는 호족 세력의 흡수 통합, 그리고 신라의 우호적인 정책을 피고요. 또 한편으로는 후백제와는 대립 정책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국 5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죠. 이후 왕건은 3번 국가의 멸망 후 유민을 포용하며, 자, 3번 국가가 멸망하게 되죠. 거란족에 의해서요. 바로 발해입니다. 이 발해 멸망 후에 유민을 포용하며 후백제, 누구의 귀순과 후백제를 건설했던 견훤이
귀순하게 되죠. 그리고 신라의 항복 경순왕이 신라를 자발적으로 고려에 바치는 형태로 이 흡수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935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를 정벌하여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상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이 발해의 유민 포용으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주 이 발해까지 포괄한 사실상의 대통일을 이룩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고려에 온 발해 유민 가운데는 관리, 장군, 학자, 승려 등 상류층 지식계급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태조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후삼국 통일에 활용하였죠. 특히 발해 왕자 1번을 우대하여 동족의식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래요. 발해의 태자였던 왕자였던 대광현입니다. 이 대광현을 우대하여 동족의식을 분명히 하고 왕지성을 하사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이제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요, 가장 먼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조세를 거둘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유교적 민본 이념을 나타낸 일본 정책을 바탕으로 호족들의 지나친 세금 수치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1번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취민유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법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호족 마음대로 세금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힘드니까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걷자 뭐 이런 식의 즉흥적인 세금 수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법도가 있어야 한다. 즉 법률에 의거해서 세금을 거둬야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율을 10분의 1세로 경감하였고 고구려의 이를 계승하여 춘궁기에 곡식을 나눠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빈민구제기구인 3 성종 때에는 이게 의창으로 바뀌게 되어를 설치하여 민생안정책을 실시하였죠. 자, 2번이 뭐고 3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고구려의 진대법은 앞서 배운 바가 있죠. 춘궁기에 곡식을 나눠주고 추수 후에 갚게 하는 그러한 빈민구제 제도입니다. 이게 의의가 있는 이유는 사실상 춘궁기에 곡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지을 곡식이랑 땅을 고리대공업자들에게 그걸 담보로 해서 곡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빚을 갚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비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 재정 차원에서나 그리고 군대 숫자라는 면에서도 이 노비가 된다는 것은 국가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노비로 전락하는 평민들의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 진대법 제도가 시행되었고요. 그것을 계승한 것이 고려시대에 바로 흑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986년 성종 5년에 의창으로 개명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민생 안정 정책, 다시 말하면 세율을 낮춤으로써 그리고 춘궁기에 곡식을 나눠주고 추수위에 각계에서 노비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태조는 민심을 얻어 나갔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왕건이 사실상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호족에 대한 회유책이 상당히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호족에 대한 정책으로는 회유책을 실시하기도 하고 견제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회유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개국공신과 지방 호족을 관리로 등용하고 일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재산의 가장 으뜸이었던 사실상 죄송합니다. 사실상 역분전을 나눠주죠. 이 역분전은 사실상 개국공신들에게 뭐 어느 정도의 통일을 위한 활약을 했는가를 평가해서 토지를 나눠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고요. 그 밖에 혼인정책과 그 지방 중소호족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지방 세력을 회유하였던 것이죠.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는 각 지역의 큰 호족 집단과 왕건이 혼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 지방 중소 호족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와 그 뭐 호족이 뭐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자치권을 인정하여 지방 세력을 회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태조 혼인 정책에는 빚, 즉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항상 어떤 정책은 빛과 그림자가 있겠죠. 뭐 사람이 만든 건데 뭐 빛만 있다거나 그림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설명을 해야지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빛과 그림자를 그냥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건국 초기 왕건은 정주의 유씨 집안, 평주의 유씨 집안, 경주의 김씨 집안, 황주의 황보씨 집안, 그리고 광주의 왕씨 집안, 충주의 유씨 등 지방 호족의 딸들과 혼인하여 그들을 왕후나 부인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통일 무렵에는 의성의 홍씨, 평산의 박씨, 신주 즉 신천의 지금의 신천의 강씨 등이 더해져 왕건의 후비만 해도 총 29명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혼인 정책으로 태조가 죽고 난 뒤에 고려를 왕권 다툼의 각축장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치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고려로서는 통일된 국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바로 혼인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이 혼인 정책과 더불어 사용된 제도가 사성 제도입니다. 이 혼인 정책과 마찬가지로 왕씨 등의 성을 하사함으로써 왕실과 의제적, 그러니까 형식적인 유사, 가족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 호족 견제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호족을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이 지방의 호족들에게 그 지역에 관할권을 주는 이 바로 1번 제도와 신라의 무슨 2번 제도를 모방한 3번 제도를 활용하여 호족을 적절히 견제하였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뭘까요? 그래요. 그 지역에 관할권을 주는 우리가 보통 사신관 제도라고 하죠. 이 사신관 제도랑 그리고 신라의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죠. 이 상수리 제도는요, 사실상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경주로 불려들여서 지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형태인데요. 사실상 볼모로 잡혀와 있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맞겠죠. 그러한 상수리 제도를 모방한 바로 기인 제도를 활용해서 호족을 적절히 견제했던 것입니다. 또한 왕건은 신하들의 임금에 대한 도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왕건 자신이 스스로 지었다고 얘기되어지는 정계와 계백료소를 통해 통치 규범을 제시하고요. 훈유 10조를 남겨 후대 왕들에게 교훈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태조 18년, 즉 서기 935년에 신라왕 김부가 김부는 경순왕의 이름이죠. 김부가 항복해오니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하였다. 금성이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이제 금성은 어디까지나 수도라는 의미가 붙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경주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김부로 하여금 경주에 사심이 되어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기게 되죠. 이에 여러 공신이 이를 본받아 각기 자기 출신 지역에 사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심가는 사실상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의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고문이나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건은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이 하여 지금의 평양인 바로 고려시대의 서경에 이 서경을 중시하고요,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개발하였습니다. 왕건은 그렇게 얘기하죠. 임금은 서경에서 한 100일 정도, 1년에 100일 정도는 이 서경에서 직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것을 따랐어요. 또한 태조 말에는 청천강에서 어디까지 국경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흥만 일대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자, 앞서 후녀 10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녀 10조의 내용을 통해서 고려 태조가 생각했던 상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어떤 고려를 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하는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보내 분양하며 도를 닦고 각각 그 업을 다스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국가가 고려가 건국한 데는 불교의 영향력, 부처의 힘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숭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후손들, 고려의 후대 왕들에게 가르친 제1조가 숭불 정책입니다. 제2조는요,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리고 점쳐서 괜찮은 것이다. 후세의 왕, 공후, 후비, 조신들이 함부로 더 사원을 창건하는 것을 경계하라. 다시 말하면 도선은 대표적인 풍수지리학자죠. 물론 스님이지만 대표적인 풍수지리를 했던 학자입니다. 또한 함부로 더 사원을 창건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원을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되었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이 당시에는 군대도 가지만 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럴 때 이 백성들이 요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원을 창건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제3조를 볼까요? 만약 원자가 불초이거든 그 차자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그 차자가 또 불초이거든 형제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는 자에게 왕위를 전하여 대통을 계승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능력 위주의 합리적인 왕위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불초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당파 간의 싸움이 벌어질 소지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꼭 장자만 이 왕위를 계승해야지 된다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는 자에게 왕위를 전하여 대통을 계승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능력 위주의 합리적인 왕위 계승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4조를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중국의 풍속을 경모하여 문물, 예학이 다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지만 나라와 풍토가 다르고 인성이 틀리니 반드시 구차스러이 갖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에 이어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의관과 제도를 본받지 말라. 거라는 바로 발해를 멸망시켰던 국가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라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주 자주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짐은 사만산천의 숨은 도움에 힘입어 대업을 달성하였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 되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므로 마땅히 추나 추동의 중간달에는 100일 지나도록 머물러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서경을 중시하고 고려의 건국 이념이었던 고구려 계승의식 그리고 북진 정책의 의지를 표현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6조를 한번 보죠. 짐이 지극히 바라는 바는 연등과 팔간에 있으니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바이요 팔간은 천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바이다. 후세에 간신히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금지시키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불교와 민간신앙. 우리가 보통 여기서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을 도교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도교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불로장생, 신선사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죠. 이 천령과 오악, 명산, 대천, 용신은 사실상 민간신앙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훈여 10조 중에 제7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간언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간언은 소위 말하는 충성된 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생 안정을 상당히 중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통일 신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왕건은 봤죠. 애노의 난이 있었죠. 통일 신라 말기에. 농민 반란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민 반란의 이유는 세금을 너무 무겁게 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려 태조는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8조는요. 이것은 차연, 금강 이남, 그리고 공주강, 차령산맥 밖은 산영과 지세가 모두 등지고 거역하고 있으니 임신도 그러하다. 비록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마땅히 벼슬을 주어 이를 보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 후백제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었으니까요. 신검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요. 자, 다음으로 제9조 관리의 녹은 그 직무에 따라 정하되 함부로 남의 말에 혹해서 함부로 증감하지 말 것. 제10조 경사를 쉽게 얘기해서 불교 경전과 유교의 오경을 널리 읽어 옛 일을 거울로 삼을 것. 과거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냉정히 평가하고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수정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종 이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광종의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종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왕건의 뒤를 이은 해종과 정종 시기에는 왕자와 외척들 간의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지면서 왕권은 불안하였고 대표적인 것이 왕규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광종은 일본 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요. 광종은 바로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왕규의 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기도 광주의 호족인 왕규가 해종 때 자신의 외손인 광주 원군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고 일으킨 반란입니다. 해종 2년 왕규의 난이 일어난 배경은 호족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결혼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죠. 왕자와 왕녀들의 일본으로 인한 호족 세력의 이해관계, 서경을 거점으로 한 서경 세력의 형성, 그리고 후삼국 통일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왕과 왕자들의 모인 태조의 후비 및 그들과 연결하여 호족 세력들이 왕권 다툼에 직접 관여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그 결과 해종은 재위 2년 만에 의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와 아울러 해종에 충실한 후견인이었던 박술희도 왕위쟁탈의 와중에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서경을 기반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왕식염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왕규 등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1번이 뭘까요? 왕자와 왕녀들의 근친혼입니다. 태조 왕건의 딸과 아들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돼요. 이거는 신라 시기에도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보통 성골이라는 사람은 왕자와 왕녀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성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진골로 떨어지게 되죠. 이 근친혼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래 것들과 혼인할 수 없다는 의식 때문이죠.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종은요,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수익 기반을 확대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1번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노비 안검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사채를 써서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킴으로써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호족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결국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평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족의 군대를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죠. 사실상 현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정규직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자영업자들,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소상공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것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국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왕권 강화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또한 이를 시시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고요. 새로운 관리 선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바로 과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신진 인사를 등용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려고 건국 공신들,
계곡공신들을 보다는 새로운 유학자들을 이 관료로 쓰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백관의 공복제도,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죠. 백관들이 등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각각의 복색 색깔과 문양이 달라지는 그러한 공복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의 복색을 모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지배층 내에서도 위계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관등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죠. 그 밖에 칭제 권언하며 황제 칭호와 독자적인 연호인 광덕 준풍을 사용하였고요. 호족 세력을 과감히 숙청하기도 합니다. 이후 경종은 사본 제도를 실시하여 귀족들의 토지 지배를 약화시키려 했어요. 자, 4번이 뭘까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성종은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오를 완성함으로써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을 계승하게 되죠. 자, 이 경종은요, 사실상 전시과 제도를 실시해서요, 귀족들의 토지 지배를 약화시키고 새로 임용된 관리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 통치체제를 정비해서요, 중앙 집권제를 완성함으로써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을 계승하게 되죠. 노비안건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통일신라 후기 후삼국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 노비 숫자가 대거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 노비주는 노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위세와 재부를 자랑할 수 있었죠. 또한 호족 세력의 중요한 사병 집단 유지를 위한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병력과 납세의 의무를 진 양인의 숫자가 확보되지 못하고 호족 세력에 의한 왕권 위축이라는 위협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광종은 956년 노비 안건법을 제정 공표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거친 끝에 양민 출신의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양민을 보호하고 불법을 막는다는 명분과 더불어 공신 또는 기성 호족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토대를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시킨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과거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광종은요, 후주 출신의 이 사람 쌍기라고 하죠. 이 쌍기를 등용하여 쌍기를 등용하여 과거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과거제는 중국의 수나라 때 처음 시행된 이후로 청나라 시기까지 시행된 관료 선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고려 광종 때 등장한 것이죠. 과거제의 전격적 시행은 권력의 줄이나 혈연의 끈에 의해 관직이 주어지던 관례를 깨고 능력과
제주에 따라 벼슬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거 응시 자격 범위는요, 고려 초기에는 진사과 그리고 명경과의 경우에는 중앙 간직자와 지방 향리 자손에게 주어졌으나 후기로 내려가면 양인 신분 모두에게 개방되게 되죠. 이 과거 응시 자격 범위도 상당히 개방되어 기존 정치 세력의 폐쇄성을 깨뜨리는 역할도 해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이 호족을 비롯하여 공신이나 그 자손들의 기득권을 억제하고 권력의 집중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왕권이 강화되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종 때의 고려 성종 때의 정치 상황은 이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정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신라시대, 통일신라 시기에 현실 정치에 잘 참여할 수 없었던 바로 육두품 출신들이 내 유학자들이 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 실현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종은 국정 쇄신책으로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정책 건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국정을 쇄신하고자 하였죠. 뿐만 아니라 유교 정치의 이념을 도입하여 누구의 건의에 따라 시무 28조, 이 시무 28조는 유교를 진흥하고 불교 행사를 억제를 요구했고요. 또 5대 왕의 그 성종 이전에 5대 왕의 치적을 평가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화를 완성하여 갑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도 아실 최승로입니다. 그리고요,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죠. 자, 여기서 핵심은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방관, 중앙에서 임명한 왕이 직접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서 왕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자감을 정비했어요.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고 과거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중앙은 당의 삼성육부를 기반으로 이성육부제로 개편하고요.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독자적인 모습으로 중앙관제를 정비하게 돼요. 특히 세부적으로는 중추원과 삼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송해관제를 따르고 있죠. 도병마사와 신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귀족 합의기구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병마사와 신목도갑은 사실상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무회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 중앙간제의 독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 중에 중서문화성이 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의 대표는 문화시중, 장관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용어대로 하자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고 1번, 즉 국가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1번, 즉 재신과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2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은 결국 문화시중을 으뜸으로 삼고 국가정책 심의를 담당한 재신과 그리고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는 역할을 담당한 낭사들이 로 구성된 것이 중서문화성입니다. 자, 3번은요.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총괄하는 곳으로 정책 집행을 담당한 곳이었죠. 이것을 보통 상서성이라고 죄송합니다. 상서성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상서성은 실제 정무, 즉 국가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그리고 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6부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로 이루어졌으며 2부는 인사를 담당하고요. 이 병부는 군사 문제를, 4부는 재정을 담당하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한 기관이 뭐죠? 그래요. 호부예요. 또한 형부는 사법을 담당하였고요. 여기서 사법은 법률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법무부가 되겠죠. 그리고 예부는 문화와 풍속을 담당하였으며 5는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5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 공부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공부는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중추원의 추밀은 일을 담당하였고, 자, 무엇을 담당했을까요? 중추원의 추밀은 사실상 군사 기밀을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라고 하죠. 요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잘 그 이름이 뉴스에 잘 안 나와서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예전에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추원의 추밀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고요. 승선은 왕명 출납, 다시 말하면 왕이 어떠한 어명을 내리는지를 관리하는 것이죠. 승선에 사인이 없는 왕명은 가짜예요. 또한 이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회계를 담당하는 기관도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삼사라고 합니다. 3번은요.
귀족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고려 전기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러던 것이 원간섭기 이후에는, 즉 다시 말하면 고려 후기에는 모로 개편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최고 정무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자, 앞서 얘기했던 도병마사는 병이 아니죠. 도병마사는 사실상 귀족 합의기구로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는데, 원 간섭기 이후에 원의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고려 후기에는 이 도병마사가 여러분들이 이 도병의사서를 도방이라고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 도방 혹은 도병의 사사로 개편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최고 정무기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는요, 국내 정치에 관한 법의 제정 및 각종 시행 규칙을 다루던 회의기구를 말합니다. 자, 이 5번은 또 뭘까요? 앞서 이상한 관직 합의기구, 귀족의 합의기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바로 식목도감이에요. 식목도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식목도감은 사실상 법의 제정 그리고 각종 시행규칙을 다루던 회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식목도감은 도병마사와 더불어 고려의 귀족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은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던 곳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어사대라고 하죠. 이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사대의 간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로 대간이 구성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대간은 간쟁, 봉박, 석영권을 행사하였으며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고자 하였죠. 그렇고요. 자, 제추, 즉 재신과 추밀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국왕의 일이 어렵게 되었던 점이고요. 이 통치기구의 중심이 된 중서문화성 자체가 사실상 이번 정치를 지향하는 유교적 관료 세력이 중심이 된 의정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병마사와 식물도감과 같은 3번 기구가 발달된 귀족적 성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고려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귀족사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관료제 사회로 볼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한국사에서는. 특히 고려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관료제 사회로 봐야지 되는지 아니면 귀족제 사회로 봐야지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 합의된 사항은 귀족제 사회로 보는 입장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리한 것이죠.
이 제추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국왕의 독재가 어렵게 되었던 점이고요. 통치기구의 중심이 된 중서문화성 자체가 사실상 귀족 정치를 지향하는 유교적 관료 세력이 중심이 된 의정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병마사 및 식목도관과 같은 사실상의 합의기구가 발달된 귀족적 성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4와 5 제도를 두어 왕권의 전제화가 견제되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4번은요, 간쟁이고요. 5번은 죄송합니다. 서경 제도입니다. 사실상 이 간쟁과 서경 제도를 두어 왕권의 전제화가 견제되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간쟁은요,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낭사가 그 권한을 행사했고요. 5, 즉 서경 제도는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폐 시에 이를 인준하는 제도로 대성, 대간, 즉 어사대와 낭사로 구성된 대성, 즉 대간이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 같은 간쟁과 서경제도 또한 귀족적 정치 운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학박사 제도도 고려시대엔 중요해요. 민생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고려시대 의학교육을 담당하던 간직이 이름이 바로 의학박사입니다. 성종 초기에 모든 주군위원 자제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도록 많은 학생들을 모집했는데요. 그 중에는 객지 생활이 힘들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987년 성종 6년에 귀양을 허락하고 그 대신 경학박사와 함께 의학박사를 12목에 한 명씩 보내서 지방교육을 담당하게 했죠. 이 의학박사로는 의서에 통달하고 공부에 열성 있는 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들 중 교수 방법이 뛰어나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쉽게 가르치는, 요새는 또 재밌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공적을 심사받아 높은 벼슬로 발탁되도록 했죠. 한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 여러 주군연의 수령관과 백성들에게 배울 만한 자제가 있으면 추천하도록 하고, 만약 의학 박사에게 배움을 받아 의서에 능해지고 의술이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이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 목종 때에 의학 치료를 담당하는 태의감에도 의학 박사를 두었는데, 이 문종 때에는 정원을 2명, 풍계를 종 8품으로 했습니다. 이 1308년 충렬왕 34년에는 태의감을 사의서로 고치면서 관원을 다시 정했는데, 이 의학 박사는 그대로 종 8품으로 2명을 두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의학이 이 시기에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란이 많았죠. 고려시대에는 거란, 여진, 몽골, 원, 그리고 외구의 공격도 있었고요. 여러 전란과
전란 뒤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수인성 전염병이 돌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죠. 자, 다음으로 성종의 지방 행정 조직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성종은요, 전국의 주요 지역에 앞서 얘기했던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으며 지방의 중소호족을 몰로 2번으로 편입하여 통제하였습니다. 그래요.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게 됩니다. 향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향리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방, 형방, 예방, 여러 지방관을 보필하는 이 향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향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렇게 됨으로써 지방 호족들의 입김이 지방 호족들이 독재적인 세력에서 관료제에 편입되는 말당 관료제에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12목은 983년 최승로의 건의로 시행된 지방 행정기관으로 중앙에서 상주하는 지방관인 3을 파견하는 행정제도입니다. 앞서 얘기한 목사를 파견하는 행정제도죠. 이는 고려 초기 각 지방 토착 세력이 강해 중앙에서 관할하지 못하다가 성종 때에 이르러서야 지방 통치 체제를 다져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성종 이전 시기에는 금유, 조장 등 중앙정부가 파견한 지방관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상주하는 기관이 아니었고요. 또 권한도 조세징수 등 행정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민사와 관련된 재판 혹은 농업, 교육진흥 등 국민의 식생활적인 백성의 실생활적인 측면은 토착 호족에 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이 12목은 양주, 황주, 해주, 충주, 청주, 공주, 전주, 나주, 승주, 상주, 진주,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 등이 이 12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르게 안배되어 있죠. 각 지역에 대해서 지금의 어느 지역에 골고루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시무책 건의 배경을 설명한 뒤에 둘째 부분은 태조부터 경종에 이르는 성종 이전 시기 5조의 정치를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셋째 부분이 바로 시무책 개혁 방법에 대한 방법론이죠. 이 시무 28조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유교적 정치 이념에 따른 군신관계 정립과 광종 때의 노비 안건법으로 양인이 된 사람들을
다시 노비로 되돌려놓는 무슨 법의 실시를 주장하여 귀족 중심의 사회신분 제도를 확립할 것을 역설하고 있죠. 자, 이 심의 28조는요, 사실상 불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유교적 정치 이념에 따른 군신관계 정립과 이 광종 때의 노비 안건법으로 양인이 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되돌려 놓는 노비 환천법을 실시를 주장하여 귀족 중심의 사회신분 제도를 확립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 정치 형태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중앙집권의 강화를 추구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최숙로가 바로 통일신라 시기에 이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바로 육투품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집권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무력 기반이 없이 오직 행정 능력과 유교적 학식만 가진 육두품의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호족 세력과 왕실 세력을 동시에 견제해야 했던 것이죠. 지방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의 강화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 개창 이후 무려 80여년이 지난 성종 때 처음으로 전국에 이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죠. 앞서 얘기 드렸던 12목의 지방관이 파견되었습니다. 둘째, 전제 왕권의 발달도 원치 않았어요. 견제에 들어갑니다. 호족 세력을 견제한 결과 왕권이 지나치게 삼번화될 경우에 육두부 출신이 설 자리는 좁아지기 때문에 사와 오 제도를 갖추도록 하였죠. 자, 왕권이 지나치게 전제화할 경우에, 독재화될 경우에 육주품 출신이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라 서경권과 서경 관리 임용권과 그리고 간쟁권, 직언을 할 수 있는 상소를 올리는 그러한 간쟁 제도를 갖추도록 한 것이죠. 이 서경과 간쟁은 국왕이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제를 개폐할 때 언간의 동의를 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중앙귀족과 왕권을 동시에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셋째, 일의 기능의 강화를 추구하였죠. 자, 육두품 세력이 그래도 좀 잘하는 분야는 역시 행정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의 역할 중에 행정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행정기능 강화는 육두품 출신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이번 정치 이념의 구현을 추구하고
불교나 토착 신앙에 대한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고 2번 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번이 뭘까요? 불교나 토착 신앙에 대한 사회적 폐단을 비판하고 중앙집권적인 귀족 정치를 실현하고자 사실상 유교 정치 이념, 유교 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무 28조에서 불교 행사인 3번과 토착 신앙 행사인 4번의 폐지를 건의한 것은 이러한 의도에서였죠.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연등을 보면서 즉 불교 행사였던 영등회 그리고 토착 신앙 행사였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도교 행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토착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8관회의 폐지를 건의한 것은 이러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최숙로는 이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 토호들의 횡포를 근절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983년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직 제도를 개편하여 지방 세력가들을 호장, 부호장 등의 모의 지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요. 향리라고 하죠. 이방, 호방, 예방, 방자 들어가는 앞서 조정에는 이 이부, 예부, 형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지방관을 모시는 향리들이 지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귀족 세력과 거의 대등한 대우를 받던 지방호족 세력은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하는 등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지배 신분으로 낮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7강이죠. 뭐 8주 차이긴 한데 추석 때 이제 잘 쉬었기 때문에 7강입니다. 그래서 주차 과제를 내려고 해요. 요번엔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구미가 당기는 것을 하나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이쪽 메일에다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네이버는 학생들과 관련 없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요. 왕건에 의한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왕건에 의한 후삼국 통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통일의 성격을 뭐 통일신라와 비교해도 좋고요. 아니면 고려의 한정에서 왕건에 의한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주제는 광종의 중앙집권체제 확립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요, 이 성종의 중앙관제 정비와 지방관의 파견이 고려시기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사실상 지방관, 상주하는 지방관의 파견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육두품 세력이 지향한 새로운 세상을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유 10조를 할까 시무 28조를 할까 하다가 시무 28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육두품 세력이 지향한 새로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과제는 이 메일을 활용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에는 거대한 성을 죄송합니다. 여하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바람은 항상 돌도끼가 되어 제 발등을 찍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자, 날씨가 쌀쌀해지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났겠네요. 이제 좀 푹 쉬시면서 나름대로 원기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장시간 동안 앉아 있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